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3명이 연속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은 아직 범인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첫 살인 사건 직전에 같은 수법으로 폭행을 당한 뒤 탈출한 29살 박모 여인의 진술에 따라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의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년 10월 20일 밤 9시쯤 송탄시 신장동에 사는 25살 박현숙 양이 피살되기 직전인 10월 5일 밤 9시쯤 화성군 정남면에 사는 가정주부 29살 박모 여인이 자기 마을 앞에서 얼굴이 희고 헬쑥한 20대 후반 범인 한 명으로부터 손을 뒤로 묶인 채 폭행을 당하고 탈출했다는 진술에 따라서 이 청년을 연쇄 살인 사건의 같은 범인으로 보고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19살 홍모양 등 3명이 정남면과 태안읍 반경 2km 안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용소로나 빈넌 볏짚 단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아 동일범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범인은 날씨가 흐린 날만을 택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현장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을 만큼 지능적이며 변태 성욕자 또는 이성에 대해서 강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범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작년 12월 12일 이번 범행 장소 부근 퇴공길에서 실종된 태안읍 안영리에 사는 29살 권정문 여인도 같은 범인에 의해서 피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수사 전담 요원을 100명으로 늘려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명철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던 여자 중학생이 살해당하는 9번째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속칭 원바리고개 야산에서 이 마을에 사는 화성 모여중 1학년 14살 김모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양은 어제 오후 5시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같은 반 친구 이모양과 헤어진 뒤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양은 집에서 약 2km쯤 떨어진 이곳 마을 야산 소나무 밑에서 숨진 채로 오늘 아침 수색 작업에 나선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입 있는 데 조금 보이고 이 바지 여기 한쪽 허벅다리 조금 보이고 그 나머지는 그 상의 교복 상의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체 발견 당시 김양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양손과 발이 묶여 있었으며 앞가슴에는 면도칼로 낸 많은 상처를 입은 채 목이 졸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난 86년 9월부터 8차례 발생한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과 거의 같은 점으로 봐서 변태 성욕자인 동일범의 소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칼과 머리카락 2개를 수거해 지문 채취 등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86년 9월 이완임 여인이 살해된 뒤에 지난 88년 9월 박상희 양이 살해될 때까지 8차례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이 9번째입니다. 2년 2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사건의 장소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본부가 있는 화성경찰서 태안지사에서 불과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영일입니다. 경기도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가운데 10번째로 60대 할머니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소식 조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599번지 인근 야산에서 이 동네 사는 69살 권순상 할머니가 하의가 벗겨진 채 목이 졸려 숨져 있는 것을 권 할머니의 셋째 아들 홍동기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홍 씨에 따르면 권 할머니는 어제 저녁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 다녀간 뒤 소식이 없어 오늘 본가로 찾아가 어머니를 찾던 중 집 앞에서 70여 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어머니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심정은요. 지금 어머니 아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는데 거기 잠시 보고 물을 여유조차도 없이 그런 마음으로 현재까지 있고 누구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고 들은 거라고는 저가 누군가에 의해서인지 어떻게 해서인지 돌아가셨다는 걸 고소하실 뿐입니다. 경찰은 권 할머니가 비록 묘령이긴 하지만 하의가 벗겨지고 목이 졸려 숨진 점 등에 비춰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일으킨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 씨 할머니의 피살 형태가 성도착증 환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변태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심정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권 씨 할머니가 숨진 지점이 9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화성군 태안읍 병점 오리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지난 86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태안읍 병점 오리 13살 김모양이 피살되기까지 모두 9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경찰국에서 MBC 뉴스 조동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경찰이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했습니다. 올해 56살의 무기수 이춘재, 화성 사건이 한창이던 30년 전 경찰이 만들었던 이 몽타주의 주인공이 바로 이춘재라는 겁니다. 먼저 현재는 처제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누구인지 체포 당시의 화면과 함께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점퍼를 뒤집어 쓴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남성.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입니다. 25년 전인 1994년 이춘재는 충북 청주에서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화성에서 마지막 살인 사건이 벌어진 1991년 이후 3년째 되는 시점입니다. 당시 경찰 조서에 따르면 이춘재의 주소는 충북 청주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다 실직해 무직 상태였으며 아내가 가출한 뒤 처제를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제의 시신을 집에서 약 900m 떨어진 철물점 마당에 버렸습니다. 그렇지, 거기다 덮는 게 그걸로 덮는 거죠. 그러면 핏자국이다, 핏자국. 피가 마르지는 않았네. 이춘재의 당시 법행 수법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시신을 묶어 유기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에 있었다니까 진짜 끔찍한데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춘재의 얼굴은 당시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경찰관은 이춘재가 키 170cm 정도의 갸름한 얼굴을 가진 보통 체격의 남성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몽타주와 인상착의가 비슷합니다. 첫인상이 등치가 좀 호류를 하고 있거든요.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춘재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복역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과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한 총 10건의 살인 사건을 말합니다. 경찰은 이 중 5번째, 7번째, 9번째 사건의 희생자한테서 발견된 범인의 DNA가 이춘재의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사건은 범행 수법도 아주 유사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1월 5번째 살인사건 당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18살 홍 모양은 자신의 블라우스로 손이 묶이고 입엔 양말이 물려진 채로 버려졌습니다. 목이 졸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번째 사건의 피해자 가정주부 안모 씨 또한 블라우스로 양손이 결박돼 있었습니다. 7차 사건은 이곳 화성시 팔탄면의 한 농수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현장의 모습도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발생한 9번째 살인사건. 13살 김 모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한 야산에서 자신의 스타킹으로 묶인 채 발견됐습니다. 세 사건 모두 살해 수법이나 유기한 방식이 비슷합니다. 5차도 그렇고 7차 사건도 그렇고 모두 범인이 범행을 하고 옷을 입혀놨어요. 일부는 벗겨놓고. 근데 그런 데서 이 정액 반응이 이제 있었다고 보지. 이후 이춘재가 자신의 처제를 살해 유기한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폭행 이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근처에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가 냉정한 상태로 대담하게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냉담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춘재의 DNA는 피해 여성들의 다양한 옷에서 검출됐습니다. 사건 당시엔 검출하지 못했던 적은 양의 DNA도 증폭시켜 분석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 덕에 가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에 2010년 시행된 DNA법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빠르게 대조할 수 있었다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들고 어제 이춘재를 만났지만 그는 내가 아니라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춘재의 본적 주소가 경기도 화성이고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할 당시 화성 일대에 거주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0건의 살인 중 3건은 이춘재의 본적지와 일치하고 나머지 사건들도 주소지 코앞이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4년 작성된 처제 살인사건 조서에 따르면 이춘재의 당시 본적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일리. 총 10건의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2차와 6차, 8차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일대입니다. 모방범죄로 확인된 8차 사건을 제외하면 2차와 6차 사건과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태안읍을 기준으로 보면 총 10건 중 무려 7건의 시신이 이춘재의 본가와 같은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춘재는 아내가 가출한 뒤 본가로 올라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주요 범행 장소에 있는 본가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이춘재는 지난 1990년 4월 중순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 예비와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춘재가 수원지법 판결을 받은 1990년 4월은 9차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7개월 전이고 바로 9차 사건 증거물에선 이춘재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버스기사의 목격담과 담당 수사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춘재는 버스를 타고 수원과 화성 일대를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현장 근처에서 특정한 사람을 태웁니다. 밤에 막 동네도 없는 데서 왼손에다가 그 옷을 걸치고 오른손으로 막 흔들면서 차를 세우는 거야. 수원과 화성과 이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춘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부산교도소에서 이춘재를 만나 DNA 증거를 제시했지만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오늘 1986년 9월 발생한 1차 사건부터 1991년 4월의 10차 사건까지 나머지 6건의 증거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추가 DNA 검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경찰은 무려 2만 1,20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과연 이 2만여 명 중에 이춘재가 포함돼 있던 건지 일단 이춘재의 실제 혈액형이 당시 경찰이 특정했던 범인의 혈액형과 달랐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은 2만 1,280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4만 116명의 지문을 대조했고 570명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모발 검사도 180명이나 했습니다.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 본가에 살았다면 수사선상에 올랐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이춘재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화성 사건의 용의자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용의자군에 들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경찰 205만 명이 동원됐는데 우리를 농락한 거 아니에요. 농락당한 거죠. 이춘재가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 혈액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처제 살인사건 판결문에 적힌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은 혈흔과 모발 등의 증거물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을 B형으로 특정했습니다. 이춘재가 2만여 명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혈액형이 달라 초기부터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력이 기초적 단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혈액형 정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춘재의 DNA가 화성 사건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한 달 전 확인했으며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혈액형 정보보다 DNA 정보가 훨씬 더 신빙성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이미 결론이 난 8차 사건 내가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범이 알 수 없는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이춘재가 알고 있더라. 네.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어떤 부분이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 가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인 대상자의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특징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어떤 특징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범행이 발생한 장소 같으면 아마 이제 집안의 방이니까 방 크기가 어떻고 방 구조가 어떻고 방에 있는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 또는 이제 침입을 할 때 어디를 통해 가지고 침입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 실제 사실과 이제 일치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이춘재가 진술하는 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방 구조도 뭐 설명하고 이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단지 범죄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좀 과장해서 뭐 포장을 하거나 또는 뭐 소영웅주의에 따라 가지고 그냥 욱줄대는 그런 어떤 일시적 기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체적 내용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또는 그 사건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의 진술과 이제 서로 이제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진술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공소를 제기는 못하더라도 이춘재는 지금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그럼 범행을 자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백이 맞는지 보강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법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백만 있다. 이춘재의 자백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 이춘재의 자백이 상당히 믿을만하다라고 경찰의 보기에도 판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 기록이라든 과거에 수사를 했던 경찰들을 상대로 해서 양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당시 진범으로 지목돼서 처벌까지 받은 윤모 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서 혹시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 만한 보강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확정 판결까지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본 기록들은 공식적으로 파기가 됐는데 다만 일부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고도 하고요. 또 이 화성 연쇄살인과 관련해서는 워낙 사건 자체가 뭐 무게감도 있었고 또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기록들,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갔던 공식 기록 말고 다른 종류의 기록들도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도 다 검토를 하고 일부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증거품들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의미가 없어서 법원으로 아예 올려보내지도 않았던 것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의 어떤 과학수사 기법으로는 뭔가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그 부분도 이제 국과수에 이 검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